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소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소?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에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있다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 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 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2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 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앞일은 정말 모른다는 말이 요즘 들어 뼈저리게 와닿는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모든 건 뿌린 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하죠. 저 역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며 항상 제 언행과 제 행동에 조심하는 편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란 저는 21살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못 살기도 했었고 빨리 시집 가는 것도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오빠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시절 가부장적인 남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착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참 좋아해 주었죠. 전 그런 남편을 만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다행히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아 제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 이렇게 180도 달라졌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친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예, 너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내가 학교라도 보내줄까? 너도 공부에 아쉬움이 있을 텐데 애 없을 때 빨리 해야 한다. 아, 정말요? 어머님이 저 학교 보내주실 거예요? 저야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민폐를 끼쳐도 될까요? 그런 걱정은 말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게 해주마. 우리 가족인데 그럼.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학교 보내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저에게 학교까지 보내주시며 저를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전 그런 시부모님 덕분에 시집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워낙 배움에 목이 마르기도 했었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후회로 남지 않겠냐며 공부를 권해주셨죠. 전 그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어요. 제 은인이죠. 제 나이 또래에 대학을 나왔다는 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워낙 동네에서도 성품이 좋으셨고 잘 사는 집이기도 했으니 마음의 여유도 많으신 분들이었죠. 그런 시부모님의 성품을 쏙 빼다 박은 것이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남편에겐 형제가 형 하나 있었어요. 물론 형도 결혼을 하였었고 저에겐 형님도 계셨죠. 태생부터 부유하게 자란 형님과 다르게 저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이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서로 말씀이 별로 없었어요.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동선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만 해도 몇 명이야? 아니 못 사는 집안에서는 꼭 애를 그렇게 낳더라. 아우 구질구질. 뭐라고요?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죠. 그래도 우애도 좋고 단 한 번도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어요. 구질구질하다뇨. 동서야 뭐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두 발 뻗고 자겠지만 아무래도 동생들은 힘들지 않겠어? 동서도 참 대단하다. 무슨 뜻이에요? 형님, 항상 말에 늘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뜻은 아니겠죠. 전 형님이랑 좋은 동서관계로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봐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종종 얼굴도 봐야 하는데 잘 지내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뭐? 아, 가족? 격이 맞아야 가족이지.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억지로 보는 사이인 거 몰라? 난 동서랑 엮이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알겠어? 어머님도 참 보는 눈도 없지.
어떻게 저런 애를, 아휴. 입혀줘, 학교 보내줘, 먹여줘. 아주 이건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돈이 얼마야. 도련님도 보는 눈도 없지 참. 어미 지금 말 뭐라고 했냐? 거지 동냥? 너네가 알던 그네 맞냐? 어쩜 그리 아픈 말만 싹싹 골라서 손아래 동서에게 면박을 줘?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동서가 너무 말대답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지 뭐예요. 죄송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다 평등한 거야. 말 조심하렴. 네가 윗사람이니 마음 좀 넓게 쓰고, 어? 다행히 뒤에서 듣고 계신 시어머니가 형님을 혼쭐 내주어서 형님은 죄송하다고 하였어요. 저한테 하는 사과는 아니었지만요. 태생부터 저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한 것인지 형님은 늘 저를 좋게 보진 않았고 저와 제 남편이 잘 지내는 꼴마저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에게 종종 혼돈하곤 했어요. 어머님은 늘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에게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다고나 할까요? 전 그런 시부모님에게 늘 감사했고요. 새아기랑 크네, 내 방에 좀 들어오거라.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건데 너희 하나씩 물려주마. 며느리들 다 들어오면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자, 여기 하나씩 바꿔라. 와, 너무 예뻐요, 어머님. 그래도 귀한 물건인데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며느리 생기면 꼭 물려주고 싶어요. 아유, 그렇게 예뻐? 그네는 어떠니? 이게 생긴 건 이래도 아주 귀한 물건이야.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거든. 아, 근데 어머님, 저랑 동서랑 똑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 윗사람과 손 아랫사람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늘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동서가 절 어떻게 보겠어요? 가뜩이나 요즘에도 말대답을 얼마나 하는데. 아니 큰애야, 작고 큰 게 뭐가 중요하니? 넌 이 물건이 어떤 뜻인 줄 모르겠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이야. 참 실망스럽구나. 뭐든지 동서보다 네가 더 좋은 거, 큰 거 갖고 싶어?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 그래야 애도 생기는 법이지. 아,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 앞에서 저를 면박 주시니까 제가 뭐가 돼요? 좀 말 좀 가려해 주실래요? 형님,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저희 생각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얼른 받으세요. 넌 가만히 못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변했어, 알아? 저까짓 게 뭐라고? 형님은 저렇게 막말을 한 채 방을 나가버렸죠.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저보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본인 앞에서도 저러는데 제 앞에서는 오죽하겠냐고요. 뭐 워낙 아나무인 형님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에휴, 미안하다. 그네가 워낙 곱게 자라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 자기 위에는 누가 없더구나. 너한테 어떻게 할지 참.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옆에만 계셔주세요. 넌 참말도 예쁘게 하는구나. 그나마 내 옆에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큰애가 정이 없잖냐.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딸처럼 구는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너도 편하게 지내라. 형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때마다 오히려 전 어머님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어려서 가난하게 자란 어머님은 제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님과 아버님께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집에는 첫 장손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집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조금 더 왁자지껄 해줬습니다.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큰애야, 고생 많았어. 우리 집에 장손이 태어났구나. 아주 장군감이야. 아주 똘똘하게 생긴 게 장차 큰 인물이 되겠어.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큰 인물이 되어야죠. 이게 보통 재산인가요? 그래. 어쨌든 애 낳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며칠 푹 쉬면서 몸조리 하거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시어머님은 좋아하셨지만 뻔히 재산을 바라는 큰형님을 달가워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형님이 참 욕심이 많게 느껴졌고요. 어련히 알아서 물려주실 텐데 벌써부터 재산을 탐내는 형님이 어찌나 속물처럼 보였는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조카는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랐죠. 정말 아이가 이렇게 싹퉁머리가 없을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려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저로서는 조카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형님은 그저 아이를 싸고 놀 뿐이었어요. 아, 작은 엄마,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요. 오늘 이따가 친구들 와서 먹을 건데 엄마는 오늘 바쁘대요. 그럼 작은 엄마가 해줘요. 미안해, 준우야. 작은 엄마는 오늘 시장도 가야 하고 할머니 심부름도 해야 해. 대신 내일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아, 먹고 싶다고. 당장 해달라고. 아, 짜증나네, 진짜. 엄마한테 다 말해버릴까 보다. 여기서 작은 엄마가 제일 낮은 사람 아니에요? 뭐? 준우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을 예쁘게 해야지. 어른한테 소리 지르고 떼쓰고 그러면 되니? 혼나야겠구나.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서, 왜 그래, 우리 아들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웃겨, 진짜. 나한테 화난 거 준우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애가 좀 졸을 수도 있는 거지. 애가 없어서 그런가? 사람이 왜 이렇게 뻣뻣해? 형님, 아이한테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준우가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형님이 잘 가르쳐 줘야죠. 결혼한 지 오래되도록 아이가 없던 저에게 형님은 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항상 아들을 감싸고 두셨어요.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난임 여성은 난임 여성이 안다고 아이 없는 이 서러움을 누가 할까요? 전 그래도 조카의 버릇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형님에게 말을 했죠. 형님, 이렇게 싸우고 들 게 아니에요. 준우가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어른한테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엄마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욕먹지 않게 크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형님이 가르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닥쳐? 우리 장순한테 지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주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애 없는 네가 애를 키워봤어? 너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걸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니? 이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기가 막히네요. 정말 본인이 애를 얼마나 망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애를 감싸고 들면 단주라는 게 정말 우습네요.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조카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져 갔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전 살뜰히 보살폈고요. 어려서 절 걷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받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건 당연히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한번 노쇠해지기 시작한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셔서 간혹 치매 증상까지 보이셨어요. 아, 할머니 냄새나. 나한테 오지 마. 엄마, 할머니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 아, 짜증나 자꾸. 나한테 오려고 해. 짜증나게. 동서, 어머님 좀 케어 똑바로 할 수 없어? 애가 싫어하잖아. 아휴, 어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는지. 어머님, 아버님 케어는 동서 전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 좀 안 끼치게 해줘. 같이 산다고 이렇게 피해 주는 건 아니지. 알겠어? 아유, 짜증나. 형님, 주 누나 케어하세요. 말버릇이 어쩜 저리 못됐는지. 정말 너무하네요. 어머님이 그동안 준우랑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시자마자 바로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장조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불쌍한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수발을 받으며 뒷방 노인으로 하락했죠. 워낙 재산이 많으시던 분이었는데 아프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던 형님도 아픈 시부모님을 상대하기 싫었는지 그저 상속받을 재산 관리만 하곤 신경도 안 썼죠. 전 그런 시부모님을 살뜰히 케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에 신경 썼고 병원도 다 모시고 다녔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요. 여보, 고마워. 자기 부모님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뒀다. 나도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갖고.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잘해야지. 어머님이 그동안 베푼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라. 알잖아,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얼른 건강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어떡하냐 진짜. 너도 꼼짝없이 집에만 붙들려 있고 나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제 몸을 살뜰히 아꼈죠.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몸이 아프신 시부모님이지만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부모님 케어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간호가 계속되었고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나 싶을 정도로 일이 터졌죠. 바로 일하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정태우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여기 아산병원인데요.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네? 금방 갈게요. 정태우 맞나요? 아니, 몸이 어떻게 됐길래
바로 수술에 들어가요. 네? 상태라도. 남편은 건설 일을 하였는데 건설 일을 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남편은 긴급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그렇게 전 시부모님과 남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음은 속상하고 희망은 안 보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내려고 했죠. 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득한 나날이었어요. 남편은 퇴원을 해서도 병간호를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점점 더 쇠약해져 이젠 저까지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집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3명이나 되자 형님네는 저에게 더욱더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가족이 아니었죠. 아니, 서방님을 요양원에 모시던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던지 집에 병자만 누굴누굴 어디 멀쩡한 사람이 안 아프고 배겨? 형님, 말 조심하세요. 제가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 이 집에 공짜로 사니까 배는 게 없지? 지금 내가 동선에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셋 다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유, 우리 아들 정서에도 안 좋아, 알아? 집에 쭉 늙은이랑 환자만.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집만 오면 환자들인데, 아유.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준우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다니 진짜 너무하세요. 형님은 제 이야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부모님과 제 남편 꼴을 보기 싫어했어요.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그도 얼마 안 가 시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눈을 감았어요. 두 분 다 제가 임종을 하였고 그렇게 장례는 시작되었죠. 한평생 저에게 잘해주시기만 했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눈물이 나더군요. 한 번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3일장을 끝내고 시부모님 장지를 마치고 연구차를 타고 오던 길 형님은 차를 세우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은 어서 내려. 이제 우리 볼 일 없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지? 이제 알아서들 살아. 얼른 나가란 말이야. 난 이제 그 꼴 못 보겠으니 어서 나가. 아유, 구질구질. 드디어 해방이다. 형님은 저와 남편을 두 손으로 힘껏 밀며 저희를 차에서 몰아냈죠. 저희는 그렇게 길에서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눈물부터 나왔죠. 몸이 불편한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은 그렇다 치지만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마저 저희를 외면했어요. 전 그렇게 남편과 모텔 투숙을 전전하다 13만 원짜리 쪽방 한 칸을 마련했죠. 집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의 재산 모두 형님과 아주버님이 가로챘기 때문에 수중에 돈 한 푼 없었거든요. 얼마나 막막하던지. 미안해. 내가 형 좀 만나볼까? 아니 형도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우리 연구차에서 쫓아낼 때 아주버님도 한패였어. 몰라서 그래? 우리 절대 안 만나줄 거야. 어차피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당신 산재 처리된 걸로 받은 보험금이랑 내가 벌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힘으로 살았긴 하잖아. 자기는 그냥 제 아래만 힘써. 병원 빠지지 말고. 나도 이제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전 그렇게 일을 알아봤어요. 남편과 이대로 살 순 없었기에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를 철저히 차단했고 외면했거든요. 전 악착같이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돌봤던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을 보살피며 얻는 기쁨도 컸죠.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서 괴롭기도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남편까지 집안과 척을 진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하였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집에서 나섰는데 웬 검정 세단 하나가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인생은 정말 달라졌죠. 재수 씨, 잘 지내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대우 있나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시죠. 아니, 아주버님이 여기엔 어떻게?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네, 들어오세요. 형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여보, 아주버님 오셨어. 일단 여기 앉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긴 하셨나 봐요. 아, 형, 어쩐 일이야?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형이 그렇게 가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우리 집엔 웬일이야?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전 아주버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수 씨한테 남긴 게 있어요. 저한테 꼭 부탁한다고 남겨줬는데 그동안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걸 너무 늦게 해주네요. 애엄마도 이거 알고 난리가 났었고 모른 척 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도저히 엄마 생각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때 저도 아내 말에 그만 휩쓸려서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바로 드셨을 때 저에게 남겨두었던 수원 광교에 땅이 있었거든요. 이걸 꼭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동생과 똑같이 분할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된 형님은 그 꼴을 보지 못했고요. 전 그 사실을 알고 분노에 떨었죠. 어머님 유언마저 다 묵살하려고 했던 형님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전 그 길로 바로 형님네로 쫓아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심보로 달려갔죠. 사람의 악의 끝이 어디인가. 전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발로 뻥 차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어머머, 미쳤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게 정말? 내가 너랑 같은 급으로 보이니? 이 구질구질한 년이? 어디 팔을 들여? 너 이거 안 나? 어디 이게 무식하게 내 머리를? 이건 나! 아줌마, 이 사람 좀 떼나봐요. 네? 이 나쁜 거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광교 땅,
네가 꿀꺽하려고 했다면서? 아니,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모은 재산 네 맘대로 다 꿀꺽하려고 하니? 이 천하의 나쁜 년. 인간이 그렇게 못되고 욕심 많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유언까지 못 들은 척하면서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이걸 내가 몰랐으면 네가 광교 땅 꿀꺽하려고 했지? 어머니 네가 모셨니? 내가 모셨어, 알아? 이 나쁜 년. 넌 맞아도 싸. 더 맞아야 돼. 전 사정없이 형님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그걸 지켜보는 도우미 아주버니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아마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무언의 저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죠. 형님은 놀란 눈을 하고 어떻게 알았냐며 따져 물었죠. 어이없게 말이에요. 광교 땅이라니. 누가 그래? 아니, 이 미친 게?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허튼 소리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주버님이 와서 다 말씀해 주시더라. 아주버님이 얼마나 네가 한 행동이 기가 막혔으면 집까지 와서 말씀해 주시겠어? 그래, 아주버님도 처음엔 네 말에 혹했겠지.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된다는데 근데 사람이 다 너 같진 않거든. 너처럼 끔찍하고 교활하진 않아. 넌 내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라도 다 가져올 거야. 알겠어? 나쁜 년, 괘씸한 년. 형님은 아주버님이 저한테 언지를 줬다고 하자 배신을 당한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저를 뒤따라오던 아주버님에게 물건을 던지며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지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아주버님은 그 물건을 다 맞으면서도 형님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도운 형님은 아주버님이 말릴 순 없었죠.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말했어? 우리 준우한테 다 물려줄 건데 내가 젖갖고한테 이 집 재산을 왜 나눠줘야 해? 빈 몽뚱이로 들어와서 감히 이걸 꿀꺽 하려고 해? 난 절대 못 나눠줘. 우리 준우가 장손인데 다 준우 거여야지. 당신 미쳤어? 어쩜 이리 바보 같아? 그만해. 당신 그 욕심 정말 지친다. 어디까지가 당신의 욕심 끝이야? 그만 좀 해.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일군 재산인데 내가 왜 내 동생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꼴을 봐야 하는데? 이혼해.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준우도 그게 나을 거야. 당신 같은 엄마한테 잘하면 준우도 똑같아지겠지. 지금도 이기적인데 이혼해. 그리고 재수 씨한테 당장 사과해. 알겠어? 뭐? 이혼? 나 절대 못해. 이제야 이 재산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이혼은 무슨? 절대 안 돼. 알겠어? 미련한 놈. 아니, 내가 이혼 소송 걸 거야. 당신이랑은 이제 하루도 못 살아. 알겠어? 끔찍해.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 형님은 끝까지 뻔뻔했죠. 아주버님의 이혼 요구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동안 아주버님이 얼마나 형님에게 질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 기세를 몰아 형님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남겨주신 문서들을 받을 수 있었죠. 주지 마. 내 거라고. 저 빈티나는 거지년이 어딜 감히 우리 집 물건을 탐내? 얼른 안 나가? 야, 정신 차려. 작작하란 말이야. 너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던지 붙잡던지 하나만 해.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면. 알겠어?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니? 미련하고 모질하기도 하지.
지 욕심에 지 발등 찍었지. 아휴, 꼴 좋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를 비웃어? 니까짓 게? 너 내가 이대로 가만둘 줄 알아? 난 절대 이대로 못 물러나. 알겠어? 전 가수롭게 웃어줬고 그 길로 집에 가 남편을 다시 본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의 재산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도 순순히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절대 합의 이혼이 되지 않은 형님에게 결국 아주버님은 소송까지 걸어야 했어요. 악녀의 끝이었죠. 다행히 법원은 아주버님의 편이 되어주었고 형님은 양육권, 친권 모두 뺏겼죠. 아주버님은 미련 한 톨 없다는 듯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형님은 미련이 남았는지 저희 집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니, 외부인이 우리 집엔 웬일이세요? 얼른 나가세요. 이제 이혼까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준우는 면접 교섭일 때나 보세요. 이렇게 막 찾아오지 마시고. 아, 상종을 말아야지 내가. 저런 인간이랑 말을 섞다니. 아우, 불결해. 아주머니, 여기 소금 한 바가지 뿌려줘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사모님 살아계셨을 때부터 못돼 처먹었더니 네 꼴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쁜 것. 소금이나 받아라. 아, 아줌마까지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네 연놈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막내 사모님 내쫓았을 때 내가 너 사람이 아닌 거 알고는 있었어. 몸도 성취하는 도련님이랑 사모님을 아유 천하의 나쁜 것.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얼른 소금을 가져다가 그 여자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아주 꼴이 우스웠죠. 그리고 형님은 찍소리도 못한 채 나갔어요. 자꾸 찾아오면 아주버님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한 덕분이었죠. 전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너무 행복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잘 걷다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운 싸움 힘들었지? 형도 고마워.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텐데. 형수랑 이혼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이제 더 잘할게. 우리 가족한테.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좋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너나 재수씨가 고생 많았지? 아니야. 그래도 형 덕분에 다 찾았잖아. 그때 형이 모른 척 했으면 아마 우리 인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아주버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다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재수씨 덕분이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살뜰히 모셔줬는데 당연히 재수씨가 받을 만한 겁니다. 죄송해요. 이제 저는 준우만 잘 키우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이기적인데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할지 아득하지만 제가 아빠니까요. 아주버님은 굳은 심지를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모든 걸 제자리로 찾아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전 그렇게 되지 않던 임신도 되어 아이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됩니다. 아이를 워낙 늦게 낳아서 늦둥이 엄마지만 그래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시간이 참 많이도 흘렀죠. 어머님이 주신 광교 땅은 지금 저에겐 엄청난 부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참 감사한 분이죠. 매번 잊기만 하다가 저도 글을 써봤는데 참 제 세월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형님이 낳은 장손 저희 조카도 오히려 아빠 밑에서 사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랐어요. 혹시라도 지금 역경과 고난에 힘들어하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꼭 지금의 힘듦이 다 보람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도 참 아득한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버티니까 이렇게 긍정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언제나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